제가 처음에 고른 책이 무슨 책이냐 그러면 이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이에요. 아마 다들 들어보신 책일 겁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Influence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다 이런 거죠.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이런 말일 텐데요. 그래서 Science, 그 과학과 Practice, 실제.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45년생이네요. 보니까 45년생이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석좌 교수. 그래서 주로 이제 인성과 사회 심리학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고, 원래 이분이 이탈리아 가문이네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좀 자랐고 또 폴란드에서도 자랐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문화를 또 접했던 이런 분이신데, 협상이나 설득을 배우시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이 설득의 심리학은 보면은 그 주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총 6가지 법칙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보면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그래서 이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조금 깊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 내용만 다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상호성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는 이 책 내용도 다루지만은 제 경험과 그다음에 뭐 삼국지에서 왜 관우가 조조를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뭐 조조가 바로 어떤 점을 관우를 자극했는가, 바로 그게 치알디니 교수의 상호성의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식의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제 그 좀 특유의 하이브리드 강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득의 심리학의 첫 시간으로서 구체적인 그 법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치알디니 교수는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책 앞부분에 이분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봐 나가면서 이 설득의 세계로 한번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례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치알디니 교수는 아리조나 주에서 인디안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재미있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최근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야, 진짜 희한하다. 이 치알디니, 이 너무 희한한 거 아니야? 이제 그 주인은 치알디니 교수가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봐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안이냐고 하면은 그 인디안 보석 가게에서 오랫동안 재고로 쌓여 있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터키 옥, 그러니까 터키에서 생산된 옥, 구슬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개가 재고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파는 과정에서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관광의 이 비수기가 아닌 좀 성수기였기 때문에 이 상점은 항상 많은 손님으로 북적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터키 옥은 품질은 되게 좋았는데 가격을 좀 되게 낮게 책정했었대요. 그런데 전혀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걸 좀 제대로 팔아보려고 그 터키옥을 상점의 가장 중심부에 딱 배치해서 손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판매는 부진했었어요. 원종업원이 매달려서 터키옥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은 안 되겠군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 출장을 어디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출장 가기 전날 밤에 뭐 손해 보더라도 이거 재고품 다 사르륵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게 메모를 흘렸어서 지배인에게 남긴 겁니다. 이거 진열되어 있는 터키역 모두 반값에 2분의 1 값에 다 처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던 겁니다. 출장을. 자, 근데 며칠 후에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이 터키역의 재고는 다 팔린 거예요. 오, 역시 내가 이렇게 좀 싸게 팔더라도 재고를 정리하는 게 낫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실상을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뭐냐? 그 지배인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모두 반값에 2분의 1 값에 다 처분하세요. 이랬는데 지배인은 그 사장님이 이렇게 흘려 쓴 메모를 이게 필체가 흘리게 썼다 보니까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아, 2배로 팔라 라는 걸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2분의 1 값이 아닌 2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팔았더니 애구머니나 사흘 만에 그 터키 옥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치알디니 교수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알디니 교수는 답을 좀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이런 세일즈가 가능했는가를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어미 칠면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동물 생태학이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분야에서 발견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칠면조가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많은 동물이죠. 이 어미 칠면조는 원래 되게 사랑이 많고 또 이 자식을 정성으로 보호하는 이런 그 동물이래요. 그래서 그 새끼를 따뜻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또 품에 안아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어미 칠면조의 자식 사랑법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특이한 점이. 그거는 새끼 칠면조가 칩칩, 그 새끼 칠면조가 우는 소리가 칩칩 이런데요. 이 칩칩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런 어떤 그 격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연구를 해보니까 새끼 칠면조가 갖고 있는 냄새, 신체 접촉, 그리고 어떤 생김새,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어미 칠면조에게는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새끼 칠면조의 칩칩 이런 소리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어미 칠면조는 자기 새끼를 돌보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소리, 칩칩이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새끼 칠면조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기 새끼인 줄 모르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그 동물 생태학자인 폭스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그 출간한 그 논문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 칠면조하고 쪽제비는 천적 관계랍니다. 천적 관계인데 당연히 이 어미 칠면조는 쪽제비를 발견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히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스가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쪽제비를 박제, 이미 죽어버려서 박제를 한 쪽제비를 실에 매달아서 이 어미 칠면조에게 접근을 시키니까 어미 칠면조는 즉각적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 죽어있는 박제가 된 족제비 안에 녹음기를 넣은 거예요. 녹음기를 넣었고 그 안에서 이 새끼 칠면조의 칩칩이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녹음기를 넣어놓고 틀어봤더니 어라? 어미 칠면조는 놀랍게도 이 박제가 된 족제비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품에 안기까지 한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녹음기를 끄자 다시 어미 칠면조는 박제가 된 족제비를 공격하고요.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 칠면조는 너무 이렇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오직 칩칩 이 소리를 낸다는 이유 하나로
이 천적 관계에 있는 족제비를 품에 안기도 하고 또 그런 소리 안 낸다고 자기 새끼를 천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희한하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어미칠면조가 갖는 모성적 본능은 이게 칩칩이라는 이 소리 하나에 의해서 마치 자동 인형처럼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질문을 이제 이 얘기를 쭉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치알리니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동화된 행동. 그러니까 칩칩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이 자동화된 행동이 과연 이 어미칠면조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고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이런 행동 양식은 생물의 다양한 종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제 감을 잡으셨죠? 아까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칙, 뭐 권위의 법칙이니 상호성의 법칙이니 희귀성의 법칙이니 이런 거 앞으로 배우실 텐데 여기에 왜 법칙이냐 그러면 이상하게 멀쩡한 사람도 이런 희귀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에 있는 수법을 팍 쓰니까 설득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쏙 나한테 빨려드네. 이것은 마치 내가 새끼 쪽제비가 칩칩이라고 이 어미 칠면조를 속이는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똑같이 그게 따라 기계적으로 우두두둑 따라가는 이런 행동 유형을 전문적으로 고정 행동 유형이라고 한답니다. Fixed Action Patterns. Fixed가 고정이죠. Fixed Action Patterns. 고정된 행동 유형이다. 요거는 여러 생물들의 그 구혼 의식이나 교미 의식 같은 복잡하게 연결된 일련의 행동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이러한 고정 행동들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변함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저런 행동들이 동물들의 몸 안에 테이프처럼 저장이 돼서 어떤 내가 암컷에게 구애를 한다. 이런 구애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자동적으로 탁탁탁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행동이 나오고 또 모성애가 필요한 상황이면 또 그렇게 탁탁탁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여러 생물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기제라는 표현에서 유발기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자극하는 아까 칩칩 같은 게 그 사람의 그 어미칠면조의 모성을 자극하는 게 칩칩이라는 그 소리였죠. 이것을 유발기제, 영어로 the trigger feature. 트리거가 방아쇠 탁 당기는 거. feature가 특성. 그러니까 the trigger feature라고 하는데 이 유발기제.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설득하는데 어떤 유발 기제가 있나? 뭐를 톡 건드리면 방아쇠가 당겨지듯이 그 사람이 후루룩 움직이는 그런 유발 기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유발 기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게 대단히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치알리니 교수는 이렇게 자기의 책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장황하게 이게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논리를 설득시키는 이것 자체가 치알리니 교수 스스로도 자기가 주장하는 권위의 법칙이나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자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있죠.
그 스토리를 아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실 텐데,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보물이 보물이 그 동굴 안에 있는데, 그 동굴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주문, 암호를 걸어야만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거를 잊어먹으니까 뭐 열려라 팥, 열려라 콩, 아무리 딴 얘기를 해도 열리지 않죠. 그런 스토리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렇듯 사람을 움직이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비밀 암호, 요게 유발 기제라는 거예요. 요 유발 기제가 있을까? 있다라는 게 찰리니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에 랭거라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또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실험 결과를 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찰리니 교수가요. 이 랭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요청할 때, 뭔가 편의를 요청할 때는 내가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지금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이거를 제시를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내 요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내 이 호의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 이런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유가 있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명분이 있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요. 이게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려고 줄을 쭉 기다리고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칩시다. 줄을 서서 한 대여섯 명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쑥 새치기 하면은 사람들이 짜증내겠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5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먼저 복사기를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요청이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이 빨리 좀 이걸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제가 좀 먼저 복사기를 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교수님이 급히 저를 찾거든요. 이걸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을 뒤에 붙이는, 이렇게 해서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청만 하는 것보다 요청 플러스 이유 제시를 하면은 이게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94%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청을 쾌히 승낙했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제 바꿔서 그냥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요청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복사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만 얘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겨우 60%의 승낙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언뜻 보기에 이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또는 지금 제가 교수님이 급히 이걸 해오라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이유에 대한 정보를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랭거 교수는 여기다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왜냐하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왜냐하면이라는 말 뒤에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뒤에 붙은 말,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앞의 말과 동어 반복이에요.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건데, 아까는 왜냐하면 교수님이 빨리 해오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급하거든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그냥 동어 반복처럼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요청을 해도 사람들의 93%가 승낙했다는 겁니다. 아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을 때가 94%였다고 했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여기서 랭가 박사는 이게 왜냐하면 뭔가를 부탁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딱 하면 설사 그 뒤에 있는 요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치 아까 칩칩 소리에 반응을 하듯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려라 참깨 같은 거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사례 있잖아요. 터키 옥.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있던 재고로 쌓이고 있던 터키 옥을 판 것에 대해서 최할리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또 그 관광객들은 이 터키 옥이라고 하는 게 뭐 터키에서 난 옥이다, 구슬이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살 때, 비싼 거는 품질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일반적 기준,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 이런 고정관념에 많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즉, 싼 건 비지떡인데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때문에 뭔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은 이 터키옥이 이렇게 좀 비싸네? 여기에 관심이 쏠렸고 따라서 오히려 안 팔리고 있던 그 터키옥의 가격을 올리니까 터키옥이 매진되는 이런 희한한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터키옥의 가격을 올린 것이 열려라 참깨와 같은 트리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비싼 거는 품질이 좋은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좋은 걸 사서 이렇게 좋은 거를 사서 내가 좋은 경험이 있었고 가격 싼 거를 샀다가 낭패를 본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신념은 더욱 굳어져 버리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좀 드릴게요. 지름길. 지름길이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질러서 가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자동화되고 고정관념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출퇴근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내 차를 몰고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로 올 때 만약에 내가 처음 이사를 해서 새로 이사한 새 집에서 회사까지 차를 몰고 온다고 하면 처음에 한 며칠 내지는 한 달간은 신경 쓰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여기서 좌회전 차선이 2차로까지인가? 또는 맞아 여기 좀 신호가 짧더란 말이야. 또는 요 시간대에는 여기에 차가 많아. 이런 식 여러 가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한 달쯤 운전을 했어요. 한 달쯤 운전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행동들이 자동화되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사무실에는 왔지만 그 운전을 하던 구체적인 장면들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뇌 속에는 이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음악 들으면서 완전 딴 생각하면서 왔지만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되고 고정관념화된 행동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자동적으로 가는 패턴들이 모든 생물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설득의 달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치얼디니 교수는 자기가 이 법칙들을 어떻게 연구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대부분 연구실 안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실험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실험적인 연구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구나. 왜냐, 대학 캠퍼스 바깥의 세상에서는 이 법칙들이 자기가 대학교 내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상호성의 법칙이다, 권위의 법칙이다. 이게 세상 바깥 정글에서도 그대로 통할까? 자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사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꼬박 3년 동안 다양한 실험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뿐만 아니고 뭐 세일즈맨, 자선기금 조성자, 광고업자 이런 설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해봤고 그런데 치얼디니 교수가 가장 애용했던 방법은 참여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참여적 관찰은 뭐냐 그러면 하나의 스파이가 돼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본래 내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설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교수인데 이런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관심 있는 단체에 잠입해서 그곳에 완벽한 일원이 된다. 그래서 나는 뭐 백과사전, 뭐 진공청소기, 뭐 이런 그 판매하는 판매 단체의 설득 전략을 알고 싶을 때마다 이런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들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기술을 딱 파악한 거예요. 그 패턴을 연구한 거죠. 저 사람들은 요럴 때 권위의 법칙을 쓰는구나. 저 사람들은 요때 사회성의 법칙을 쓰는구나. 그래서 초반에 이 치얼디니 교수가 직접 참여해서 관찰했던 3년의 경험들은 대단히 유익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 스킬을 쓰는데 그 대부분은 6개의 기본적인 범주, 카테고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인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학적 법칙이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보통 그 미국에서 나온 협상책을 보면 뭐 협상 대화에 쓰는 뭐 101가지 대화법, 그 다음에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20가지 전술, 여러 가지 그 소위 테크닉에 대한 스킬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뭐 어떤 건 20가지, 30가지, 뭐 101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치얼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영어 책이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영향을 주는 딱 6가지만 딱 뽑은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 즉, 뭐 작더라도 호의를 받은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은 내가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한번 딱 발목을 걸쳐놓으면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작은 선택을 한 것은 그 다음 선택으로 이어진다. 왜냐? 내가 작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이게 잘못 선택한 게 아니야. 스스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작은 걸 사게 만들면 그 다음에 큰 구매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일관성의 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에요. 즉, 이거 강남 엄마들이 다 쓰는 교육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한다고? 또는 우리 제품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1등이에요. 그래? 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 그러면 이게 좋으니까 많이 사겠지? 많이 팔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고요. 네 번째가 호감의 법칙. 보면 뭐 잘생긴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우리가 호감이 있는 이런 배우들, 연기자들을 CF에 전혀 그 CF의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하지만 그 호감을 가지고 오히려 제품의 그 판매를 높이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뛰어난 그렇죠. 뛰어난 기계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선전을 아주 미인인 여배우가 선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차를 살 때 저 차가 과연 운전이 잘 되냐? 성능이 좋냐? 이게 포인트일 텐데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광고를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후광 효과 때문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호감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그럼 다섯 번째가 권위의 법칙. 즉 뭔가를 설득할 때 이거는 상 받은 겁니다. 또는 이거 뭐 하버드에서 인정받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에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라고 해서 덥석 초이스하는 게 권위의 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 희귀하면은 사람들이 더 갖는다. 이거는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상품이 거의 다 매진되어서 이제 한 100개만 남았습니다. 얼른 주문하십시오. 그래?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막 많이 사는 모양이네. 몇 개 없네? 빨리 사야지.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법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딱 6가지 카테고리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왜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서 본인이 착안했던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부터 하나하나씩 6개의 법칙을 이제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회에 한 법칙을 설명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하나의 법칙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좋은 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공략할 거냐, 이 일관성의 법칙을 써서, 권위의 법칙을 써서 어떻게 공략할 거냐라고 하는 공략법도 나오지만, 상대방이 이 책을 읽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권위의 법칙을 쓴다,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의 법칙을 쓸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거의 뭐 달달달달 삶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설득 내공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